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 설립 진도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페이지는 99페이지예요. 예, 자료 다운 안 받으신 분들 네이버 카페 이어진 데 찾아가셔서 링크 찾아가셔서 다운 받아서 꼭 보세요. 귀찮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책이 정품으로 하나가 나갈 거예요. 네, 99페이지 진도 볼게요.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의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설립 절차 보시면 답에 그냥 뭐라고 써놨어요? 일반적인 독자기업 설립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써놨습니다. 물론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사전 준비 단계라고 해서 나랑 같이 사업하려는 친구가 제대로 된 친구인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사실상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answer 1 밑에 신외상투자법으로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됐다라고 우리가 좀 써놨는데 교재 59페이지하고 62페이지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그 합작기업 이 말 자체도 이제는 합작기업법이라는 그런 법률 자체도 없어지게 돼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합작기업이나 합자법인이나 외상 독자나 구분이 있어진다 없어진다 법률적으로는 없어져요. 당연히 설립 절차도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그냥 사전 준비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영업집조 만들러 가야 되죠. 어디서 만들어줘요? 공산국.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름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이름 겹치나 안 겹치나. 그 정도까지만 우리 알면은 돼요. 더 이상 알면 그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책상 바꿔야 되죠. 여러분이 강의하고 제가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다음에 상무국이라는 데는 가서 우리 영업집조 들고 가서 이런 회사 만들어졌어요 라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준증서라고 이따만한 상장처럼 크게 A4 2개 붙인 것만 한 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졌다. 자꾸 보면 비준증서 법인 설립하고 나서 요청하시는 분들 계세요. 비준증서라고 왜 달라고 은행에서 막 갖고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그 제도 없어졌어요. 한 2년 3년 됐어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만 2년 3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비준증서 이야기하면 그냥 원시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아주 옛날 고래적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후속등기, 영업집조 나오고 나서 뭐 세무등기, 외환등기, 무역 관련해서 무역 수출입 등기 같은 것들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까지 꼭 다 법인 설립할 때 에이전트한테 요청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거 안 하고 어디까지만 해주고 간다? 영업집조까지만 하고 바이바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업체는 싸요. 싼데 거의 콕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있는 외상투자기업법으로 변경됐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넘어갈게요. 계속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100페이지에 중국기업과 합자회사 설립 시 이사회 관련 규정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합자회사 설립 시 합자가 뭐죠? 자본을 합치는 거죠. 자본을 합칠 때 구규정이라고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규정이 있어요. 그게 없어져서 다행인데 무시무시한 규정이 뭔지 한번 볼게요. 합자기업법에 따르면 이사회 관련 규정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하기 전에는, 교재 보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에 회사에서 가장 큰 권력기구가 어디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을 안 해. 주주총회라고 알고 있는데 합자기업 가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1번에? 최고 권력기구가 이사회. 중국말로 하면 동사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분 60% 70% 갖고 중방이 30, 40 가져도 내가 이길 수 있다면 못 이긴다. 지분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갖고 이겨야 돼요? 이사회에서 머릿수로 이겨야 되죠. 그래서 동사를 3대2로 하느냐, 2대1로 하느냐, 그게 무지무지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기존 이사가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유효하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예, 여러분이 51%라고 중방이 49%를 한다고 해봅시다. 편견을 갖고 생각하면, 편견 없이 생각하면, 뭐가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51%가 갖고 여러분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사회를 보니까, 51대 49, 혹은 60대 41 때, 중방이 이 사회를 몇 명을 요구할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49다. 라고 해볼 때, 니네 둘하고 우리 하나 줘라고 할까요? 우리가 49이고 니네가 51 먹어라 할 때, 예, 니네 둘하고 우리 하나만 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2대 3으로 하자고 할 것 같아요? 2대 3이 많아요. 네, 2대 3이 많아요. 지분율 60대 40 아니더라도 49대 51 하더라도 니네 둘 먹고 우리 하나만 먹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51이고 아니면 60일 때 중방은 49나 40을 먹겠죠. 예, 그래도 걔네들이 지분을 이 사회를 몇 명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이 사회? 2명을 먹고 가고 우리는 3명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은 넘었죠?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회 성립하려면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돼요. 예, 안건이 지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2명 있는 애들이 아예 안 나와버려요. 그럼 우리는 몇십 프로밖에 출석 못 해요? 60%밖에 출석이 안 된 거죠. 3분의 2 초과 안 됐죠. 이 사회 성립 자체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뭐 아무리 뭐 좋은 안건이고 나발이고 간에 돼요, 안 돼요? 이 사회 자체가 안 열려요. 의사결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더 심한 거는 동그라미 3번 정권의 수정,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증자, 감자, 합병 분할, 회사 딴 회사랑 합치자, 아니면 경영 중단과 해산, 청산, 회사 문 닫자, 팔자 하는 것들은 뭘로 해야 된다고? 만장일치. 이 사회 만장일치. 예, 그러니까 이 답이 중방에서 입장에 20% 2명, 우리가 중방이 2명, 40% 갖고 이 사회를, 우리가 60% 예, 3명 갖고 있다고 해서 회사 진행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성립 자체가. 예, 그래서 합자 회사 할 때는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 사람 숫자를 최소한 2대1로 가야 되겠죠? 2대1 아니면은 이상 회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사업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2대1로 가려면 지분율 몇 프로나 걔네한테 줘야 돼요? 20% 미만 줘야 되겠죠? 30%만 줘도 걔네 2명 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 7대3 하면 우리 둘 줘라 하겠죠? 한 명만 먹을게 안 한다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법이에요? 구법이에요. 합자기업법. 이해되시겠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합자하지 마세요. 합자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차라리 혼자 하시고 그 훌륭한 중방을 갖다가 파트너로 예, 대리상으로 쓰든지 예, 영업 도와주는 파트너죠.로 쓰지. 차라리 피는 합치지 마세요라는 게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합자하지 마세요. 합자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외상투자법 새로 바뀌면서 예,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총이 외상투자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예,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는 이제 어디서 설정을 해요? 예, 주총에서 설정해요. 예, 그러니까 지분율 많은 쪽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겠죠. 예, 예전에는 이 사회는 정관에서 했었어요. 주총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관에서 좀 투자 예, 갑방, 을방, 한방하고 중방하고 만나서 할 때 이 사회 몇 명으로 하자. 주총에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주총에서 하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파워가 더 예, 편해졌다 말보다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상태가 된 거죠. 예, 주총에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전히 예, 문을 닫고 회사를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의 예, 주주 결의가 있어야 돼요. 다 주총 넘어왔죠? 예, 이 사회는 영업 실적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회사 경영 방침의 이행들 한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우린 몇 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100페이지 말고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또 있어요? 62페이지. 62페이지도 있죠. 예, 가서 보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되지 쭉 나가면 예,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네. 네, 62페이지 가서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101페이지요.
1,6. 중국에서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이 북경 또는 상해에 지역본부를 설립하는 경우 각종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지역본부가 뭐고요? 그 혜택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역본부 말 그대로 헤드쿼터예요. 네, 헤드쿼터인데 여기 한번 그림을 볼게요. 본부라고 한다면 그냥 한국말로 쉽게 하면 홀딩스 이런 개념이 될 거예요. 홀딩스인데 여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에 포스코가 있다고 할게요. 포스코가 있어요. 제일 큰 회사가 그냥 포스코죠. 주식회사 포스코, 옛날에 포철. 네, 이 포스코가 있는데 지금 이거 한국 이야기예요. 한국에 포스코가 있죠. 예. 그럼 그 한국에 있는 포스코가 중국에 투자할 때, 예, 한국에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 하나만 있어요? 아니죠. 그 밑에 포스코 건설도 있고, 포스코건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할게요. 포스데이터, 전산실이죠. 예, 포스데이터 하는 회사도 있고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을 거예요. 이건 한국이죠? 예. 그러면 중국의 포스코를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만들겠어요?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똑같이 포스코가 중국에 포스코 차이나를 만들고 포차를 만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죠. 네, 포차를 만들고 이거하고 똑같이 포스데이터 차이나를 만들고 포스코 건설 차이나를 이렇게 만들까요? 지분을 이렇게 당겨서 홀딩스가 같이 카피된 거죠. 고스란히. 그다음 똑같은 구조로 만드는 거죠.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겠어요? 아니면 포스코 한국에 있으면 있고 P 데이터가 있고 포건이 있으면 중국으로 올 때 포스코 건설에서 포건 차이나 P 포스데이터 차이나 이렇게 만들겠어요. 어느 게 더 여러분이 보기 편한 방법이에요? 어느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경우 더 많이 봤어요? 오른쪽이죠? 예.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머릿속에 넣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예. 네. 그래서 이 경우는 포스코 차이나 자체가 뭐가 돼요? 중국을 통제하는 하나의 헤드쿼터기는 당연히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헤드쿼터가 따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해되겠어요? 예, 그럴 때 당연히 이 회사가 예, 헤드쿼터.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뭐예요? 지역본부라는 패권을 잡겠죠. 근데 이 회사는 이런 경우는 어느 게 잡을지 몰라요. 한국은 아니죠. 한국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내용 보면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자고요. 예. 1 또는 2에 해당하는 예, 북경 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북경이나 상해 둘 다 돼요. 근데 북경 규정을 제가 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북경이라고 나온 거지 상해도 됩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사항 없어요. 북경하고 상해만 지방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을 왕창 해주겠다. 이쪽으로 와라라고 꼬시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1번 외국 투자성 회사라고 해서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투자성 회사가 뭐냐면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더 쉬워요.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해갖고 예, 홀딩스 말하는 거죠. 이런 회사를 투자성 회사라고 해요. 투자성 회사가 특별한 용어가 아니고 투자를 업으로 그러니까 홀딩스를 말하는 거죠. 지주회사를 갖다가 투자성 회사라고 중국말로 표시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포차는 당연히 이 구조에 따르면 투자성 회사가 되겠죠. 그러면 반가로이는 아래 조건을 충족한 관리형 외상투자기업. 예, 오른쪽 경우로 가서 보자고요. 오른쪽 경우를 볼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홀딩스가 없잖아요. 중국 내. 그럴 때는 중국에도 이 포스코 계열이 뭐 10개, 20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뒤지게 많아요. 예, 나쁜 말 아니죠.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포스코 건설을 갖다가 임의로 여기 P 회사가 P1, P2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P3 있으면 P4까지 쓸게요. 예. 이미 벌써 몇 개 돼 있어요? P가 6개죠?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P1동은 포스코 건설을 갖다가 반장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라고 확인서를 써주면 이 회사가 뭐가 돼요? 예, 여기서 말하는 지역본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회사를 갖다가 지금 이 지분으로 엮여 있지 않죠? 그런데 반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름 뭐라고 했어요? 관리형 투자기업, 외상투자기업. 얘가 관리 쪽에 있어서 반장이다, 관리반장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 그 요건은 모회사 자산총액이 4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A 또는 B 둘 중 하나면 된다 해서 실제 등록한 납입 자본금 1,000만 원 이상이고 중개 관리기업이 3개 이상이고 그것도 싫으면 예, 모회사가 자본금 균형이 얼마 되고 근데 그거 필요 없다 싶으면 뭐만 있으면 돼요? 예, B 중국 내에 회사가 P 회사가 몇 개 이상이면 된다? 6개. 이게 제일 많이 흔히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6개가 있는 회사는 모아서 계열사는 하나가 반장이다 라고 한다면 그 반장이 뭐가 된다? 예, 지역본부가 될 수 있어요. 예, 이해되시겠죠? 예, 그 밑에 관리회상 경우 등록 자본금이 $200 200만 원 이상. 200만 원이 얼마예요? 20억 정도죠?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그 아래 조건을 충족한 관리형 투자 기업, 니은, 디귿, 리을. 예, 그래서 리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당 관리형 회사는 모회사의 중국 경내에서 유일한 최고 경영 관리 기구다라고 확인서 써주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뭐 어지간한 한국 내 대형 그 그룹들은 6개 만족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관리형 지역본부, 그 다음에 지주사형 지주본부가 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102페이지에 보시면 예, 되게 많아요. 예, 1번 등록자본금 보조.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뭐예요? 예, 현금을 페이백 해준다, 장려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 자본금이 RMB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때는 500만 원 보조해준다. 예, 몇 퍼센트예요? 1억 원일 때 500만 원이요? 5%죠. 예, 작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그냥 원화로 생각해 보세요. 1억 원 냈을 때 500만 원 돌려받아요. 그냥 상금으로 5% 안 작죠. 예, 그래서 가장 큰 경우에는 얼마까지? 1,000만 원 인민폐, 예, 1,000만 원까지 페이백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본금 많이 갖고 오면 그만큼 예, 지방정부에서 돈 돌려줄게요. 페이백 해줄게요. 장려금으로 지급할게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영업수익, 예, 매출액이 얼마 이상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페이백을 해주겠다는 거죠. 1억 원 이상 되면 예, 100만 원을 돌려주고 예, 10억 원 이상 되면 인민폐 1,000만 원을 또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매출액이 늘어나면 지방정부가 뭐가 생겨요? 지방세 수입 생기죠. 증치세라든지 영업세라든지. 예,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돌려주는 정책이에요. 고맙죠. 고맙죠. 어차피 매출을 하고 있는데 예, 더 발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혜택, 건물 매입. 집 사는데 돈 보태줄게. 4번은 임대료도 보태줄게. 둘 다 중복은 안 돼요. 하나만 돼요. 그래서 예, 건물을 사는데 일부 금액을 보태주고 임대료는 예, 30% 3년간 예, 임대 개시 연도 후 3년간 30, 20, 10 해서 예, 3년간 평균 치면 20%씩 밀어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기타 혜택 해보면 책임자 임원들에 대해서 예, 보너스를 몇십만 원, 인민폐로 몇십만 원이니까 거의 억 가까운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 아는 회사도 이 회사죠? 이 회사도 예, 연명이 받아가지고 다 술 사 먹은 것 같아요. 예. 아, 개인 장려금 받은 거예요. 회사가 받은 건 아니고 개인들도 법인장하고 거의 임원들 몇 분들이 받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계열사가 몇 개 이상 된다면 몇 개? 6개. 그래서 P1, P2, P4하고 6개 만들었죠. 예, 6개가 된다면 지역본부를 갖다가 북경이나 상해에 설립하는 것을 제가 고려 추천드려요. 예. 그 다음에 103페이지요. 중국 내
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지주회사 다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투자성 회사라고 하죠. 예, 투자성 회사.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1번 모회사의 요건, 한국 본사의 요건이죠. 이거를 어떻게 아래 자회사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본사가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해당 지주회사의 요건. 우리 중국에 설립하려면 얼마만큼 요건이 뭐냐? 우리 뭐만 보면 돼요? 모회사 우리 마음대로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그건 우리 영역을 벗어나요. 그래서 우린 뭐만 알면 돼요? 중국에 설립되는 그 홀딩스 지주회사의 요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천만 달러. 중국에 홀딩스 만들려면 얼마 이상 투자돼야 돼요? 3천만 달러를 투자하시면 중국 내 홀딩스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 홀딩스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왜 홀딩스가 특별해요? 뭐하러 홀딩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회사 만들어 놓고 자회사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이번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주사 홀딩스가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특별한 요건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필요한지 지금 이 페이지엔 설명이 없는데 다음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주사 본사 요건이 있고 본사에는 자본금이 4억 원 이상이다. 자산 총액이 4억 원이면 4천억, 5천억이죠. 그래서 아주 큰 그룹사 같은 경우는 4천억, 5천억짜리 회사들 많죠. 이걸 못 넘길 회사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모회사 건은 우리가 따지지 말자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잖아. 그렇죠? 대신에 중국에 설립하는 지주회사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3천만 달러 이상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끝났고요. 104페이지요. 중국에서, 한국에도 보면 개인 사업자 있고 법인 사업자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식회사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 통신 판매 같은 거 할 때 개인도 가능하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 와서 외국인도 개인 사업자가 가능하나요? 물어보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인으로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법인을 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개인 사업자는 누구여야 돼요? 중국 호적, 후커라고 하는 중국인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파트너십은 가능해요. 외국인들끼리 개인 사업자 2명 이상 모여서 하는 파트너십. 한국에는 이런 개념이 없는데 미국 영미권 걸 받아들였어요. 중국에서 파트너십 기업이라고 해갖고 개인 사업자로 2명이 회사를 합치는 거예요. 한국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도 김앤장 같은 경우가 그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죠. 개인 변호사들이 몇십 명이죠, 지금 파트너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뭉쳐서 개인 사업자를 합동으로 낸 거예요. 그걸 파트너십 기업이라고 해요. 한국에도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보기 힘들어요. 업종의 제한이라든지 몇 개 있어서. 그래서 파트너십, 그래서 김앤장도 영어 이름 보면 김앤장으로 안 써있죠. BKL 써있잖아요. 옛날에 파운더 이름이 배시, K, 그 다음에 L 해갖고 BK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문 이름 보면은. 그게 다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끼리 뭉쳐서 하나의 사업자를 낸 걸 뭐라고 그래요? 파트너십. 그래서 중국에서 외국인끼리 파트너십 내는 거 가능해요. 그런데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중국에서 10년 넘게 법인 설립하고 한국인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일을 도와드렸는데 파트너십 기업 설립하는 경우는 저 솔직히 못 봤습니다. 도와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에서 개인 사업자 됩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서 이게 처음 들으시는 용어죠. 투자 총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여러분이 회사 만들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에이전트가 물어봐요. 에이전시에서 물어봐요. 투자 총액 얼마로 하실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 총액이 뭐라고 이해되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재 오지 말고 투자 총액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못 생각해요. 이번에 투자 얼마 하실 거예요? 라고 대부분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투자 총액, 예, 이번에 투자하는 금액 총액이 얼마예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투자 총액은요, 예,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answer 1 투자 총액, 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투자 총액은 밑줄 그으셔야 돼요. 투자 총액은 등록 자본금과 차입 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예요. 뭐하고 뭘 합친 거예요? 자본금하고 차입금을 합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중국에 회사 설립할 때 한국에서 어떤 신고하셔야 돼요? 해외 직접 투자 신고 투자서 쓰셔야지 송금 가능하시죠. 그때 쓰시는 칸이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본금 출자하는 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 투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대부 투자가 꼭 중국에 회사 만들 때 자본금만 내서 만드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본금 1억 내고 차입금 1억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당연하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예, 한국에서 회사 만들 때 주주들이 자본금 내죠. 근데 그 주주들이 꼭 주주로서 돈만 출자하는 것 이외에 주주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물론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주주가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총액이라고 말하면 뭐다? 자본금 더하기 뭐다? 차입금을 의미해요. 자본금하고 차입금을 의미해요. 예, 여러분 고개 드시고 한국에서도요. 우리 IMF 지날 때 뭐 건전 자본 유지해야 돼요. 건전 자본 비율 유지해야 돼요. BIS 비율 맞춰야 돼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IMF 때 무슨 말 나왔었냐면 200%로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자본하고 뭐의 비율을? 차입금의 비율을 200%는 맞춰야 되겠다. 1000%씩 가면 훅 하면 자본금 다 까먹는 거죠. 예, 그래서 200%는 맞춰야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일단 그냥 쓸게요. 자본하고 부채의 비율을 200%는 맞춰주세요 라는 이야기 이해되시겠죠? 이 숫자를 높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떨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1000이 됐다고 해봐요. 예, 회사 차입금이 1000억이고 자본금이 100억이라는 이야기죠? 예, 근데 1000억이 영업으로 적자 조금 나고, 그 다음에 부채 1000억이니까 자본 이자율 뭐 7%, 8%. 올해 돈 못 벌었어요. 적자 났어요. 그러면 1000억일 때, 부채 1000억이라면 8%만 하도 얼마예요? 80억 물어내야 되죠. 올해 영업에서 적자 났지. 그 다음에 이자로 80억 물어내야 되죠. 그럼 자본이 남아요, 안 남아요? 1000%일 때, 1000억, 100억일 때. 자본 다 까먹어버리죠. 그럼 주주 가치가 빵이고 회사 부도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높이라는 이야기예요? 낮추라는 이야기예요? 높여? 아니면 낮춰? 낮추라는 이야기죠. 그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로 투자하는 걸 많이 해라? 아니면 자본으로 투자하는 걸 많이 해라? 뭐겠어요? 자본으로 되도록 많이 투자하라는 걸 유도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첫 번째는 이 논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보게 보세요. 여러분이 중국의 국세청장 생각해 볼게요. 국세청장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국에서 100% 자본으로 투자한다. 부채 하나도 안 쓰고, 부채를 투자 안 하고, 차입금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100% 자본으로 투자한다 생각해 볼게요. 이익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세 내고 배당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1000% 했다면 100은 자본이고 1000이 부채죠. 그럼 이익 나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이익 나더라도 이자 1000억에 8%, 80억 내고 하니까 법인세 낼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오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판단이 돼요? 금방 말한 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채가 너무 높으면 자본금 홀딱 까먹으니까 비율을 낮춰주라는 이야기인 거는 그냥 도리상 하는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로는 부채로 많이 가져오면, 차입금으로 가져오면 과세소득에서 이자 비용으로 까지죠.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 수입이 중국 법인에서는 작아지죠. 중국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 과세관청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부채 가급적이면 줄여라 하는 거겠죠. 줄이고 자본으로 투자를 많이 올려라. 결론은 뭐예요? 이 비율이 떨어지겠죠.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투자총액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본금하고 차입금하고 같이 투자를 하되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라? 자본금을 많이 투자를 해라. 라서 비율을 맞춰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총액 볼게요. 투자총액이 300만 원 미만이다. 그냥 달러인데 그냥 원으로 할게요. 예, 오살자 아니에요. 제가 촌 쓸어서 그래. 예, 투자총액이 US 달러 3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등록자본 비율은 지금 보면 다 최소죠. 예, 최소 얼마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최소 몇십 프로를 맞추라는 거예요? 300만 원일 때 70만 원 맞추라는 거죠. 자본금 투자 총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라? 자본금을 70%는 맞춰라. 최소 70% 맞춰라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만 칩시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자본금이 200만 원 미만일 때는 차입금을 100만 원밖에 못해 라는 이야기죠. 50%의 비율밖에 안 되는 거죠. 자본금이 200이고 지금 300만 원 미만이니까 합이 300이잖아요. 그럴 때 자본은 얼마 최소를 맞춰라? 73분의 1을 맞추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충 자본금은 200을 맞춰야 되죠. 차입금 얼마밖에 못 땡겨와요? 100이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죠? 50% 미만이죠. 부채 비율은 50%밖에 못 땡겨온다는 거고. 그러면 제일 큰 거 볼게요. 10배 높은 거.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얼마나 맞춰야 된다? 3분의 1 이상은 맞춰야 된다. 3분의 1이니까 전체를 4쪽 내야 되죠, 여러분. 이해돼요? 예. 네, 그래서 4쪽 내니까 자본금이 12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3분의 1이니까 3천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아니죠. 4분의 1. 예. 그래서 1200만 원이니까 차입금 얼마만큼 할 수 있어요? 1800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1800이면 부채의 몇 퍼센트? 150%를 더 땡겨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자본금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보다 더 급격하게 차입을 해올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작을 때는 최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본금이 제일 작은 회사는 몇 프로밖에 차입금 못 땡겨와요? 50%가 차입금으로 땡길 수 있는 본사에서 땡겨올 수 있는 한도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본금이 작은 조그만 무역회사들은 급할 때 본사에서 돈 땡겨온다. 증지 안 하고 돈을 차입금으로 빌려온다 할 때 얼마밖에 안 돼요? 50%밖에 안 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비율, 이 역산하게 돼 있어서 좀 귀찮은데 해보시면 돼. 예,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늘어요. 예, 그래서 투자 총액은 자본금하고 차입금으로 구성된 거고 자본금과 차입금의 구성 비율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작을 때는 그만큼 차입금도 작게 올 수밖에 없고요. 자본금이 늘어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그 비율보다 더 급격히 차입해 올 수 있는 한도도 늘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최대 몇 프로까지밖에 안 돼요? 150%, 2배가 150 정도밖에 안 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총액은 어디다 쓰냐면요. 그래서 투자총액 이 개념 이해 못하는 이런 말씀 미안한데 멍청한 에이전트들도 많아요. 투자총액이 뭐냐고 그러면 이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이번에 투자하실 금액 얼마예요?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투자총액 어디에 쓰셔야 되면 정관에 써야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네,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합작계약서나 어디에다 써야 된다? 정관에. 정관. 중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짱청이라고 하는데 예, 정관에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총으로 제한되는 항목이 뭐냐면 차입금을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본은 뻔하죠. 자본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를 도대체 뭐를 부채로 볼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3번 투자총액으로 제한되는 항목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본금은 자본금 뻔하죠. 그 다음 차입금을 뭘로 볼 겁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빌려준 거잖아요. 여러분 매입 채무, 본사하고 무역 채무는 이건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본사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 증권 투자할 거냐 아니면 대부 투자할 거냐 돈 빌려줄 거냐 하는 이야기 때문에 거래로 발생하는 AR/AP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등록자본금을 차감한 금액만큼 외화차입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반복이죠. 외화차입금. 한국에서 오니까 외화차입금이었지. 예, 이렇게 쏘니까 또 머리 굴리는 분 계세요. 그럼 한국에서 이민표로 빌려준 해당 사항 없나요? 아니에요. 예, 한국에서 들어오는 건 이민표로 들어봐도 외화로 봐요. 예, 해외에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외화로 봐요. 그 다음에 자본금에 따라서 부채를 한국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제한을 받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때 AR/AP 무역채무, 무역 매입 채무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겠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들어온 돈이니까 당연히 외화 채무일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달러로 보냈다, 달러가 아니라 이민표로 보냈다 해도 이거 부채로 카운팅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당연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또 하나 더 머리를 짱구를 굴려요.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굴려요? 그러면 한국이 지급 보증을 쓰고 한국 본사가 지급 보증을 쓰고 중국에 있는 우리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생각해 봐봐요. 예, 포스코로 할게요. 예, 포스코가 여기 포스코 중국에 있는 포스코 건설이죠. 이게 우리 은행 중국에 있는 우리 은행한테 돈을 대출을 받아요. 예, 그럼 이건 해외 차입이에요? 아니면 국내 차입이에요? 중내 차입이에요? 해외 차입이에요? 중국 우리은행에서 돈 빌리잖아요. 대출. 해외 차입이에요? 중국내 차입이에요? 중국내 차입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지급 보증을 했어요? 이거 안 갚으면 누가 갚아줄게라고? 얘한테 누가 지급 보증을 했어요? 한국 본사가 지급 보증을 했죠. 한국 포스코가 하든 한국 포스코 건설이 하든. 그럼 이거 자기가 자기 신용으로 자력으로 빌린 겁니까? 아니면 사실상 본사가 빌려준 거예요? 사실상 본사의 신용으로 빌린 거지 우리가 빌린 게 아니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비록 돈을 빌리더라도 본사에서 한국에서 지급 보증을 했다면 이건 뭘로 카운팅 된다? 역시 투자총액을 까먹는 부채로 카운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투자총액으로 제한되는 항목에서 보시면 RMB 차입 시, 중국의 로컬 차입 시 한국이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 보증이 실시되는 시점 외자로 돈이 나가야 되죠. 이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빌린 거다? 한국에서 빌려온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 투자총액을 까먹는 차입금으로 카운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본금 언제까지 납부하면 돼요? 지금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 먼저 자본금 내고 자본금 전체 풀로 납부되고 나서 자본금 되고 나서야 법인 설립이 되죠. 근데 중국은 어때요? 자본금 납부할 통장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법인 설립하고 그 후에 자본금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 자본금 언제까지 납부하면 돼요? 라는 질문을 1년에도 10번은 더 받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줄에 있죠. 자본금의 납부는 언제까지만 하시면 돼요? 회사 문 닫기 전까지. 영업지표에 있는 경영기간 50년, 30년 그 기간 내에만 하시면 돼요. 근데 딴 건 다 할 수 있는데 자본금부터 안 납하면 뭘 못한다고 배웠죠? 배당 못 가져간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106페이지요. 등록 자본금의 납부 기한. 이건 옛날 규정이에요. 3년, 4년 전까지 중국에서 자본금이 자본금 규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내자는 3만 원, 외자는 10만 원. 최저 자본금 규정이 있던 시절에 있던 거고 지금은 아예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됐어요. 1원도 된다는 거죠. 100원도 된다고 하니까 납부 기한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졌다. 없다 해서요. 엔서 3, 엔서 4에 등록자본금 납부 기한과 분할 납부, 일괄 납입 이거 다 뭐다? 옛날에 역사로 흘러갔습니다. 옛날에 역사로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하려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여기서 오늘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